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던 장면은 로봇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음식물을 옮기는 서빙을 하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예, 정선의 카지노 딜러,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장. 그래서 로봇입니다. 거의 사람이 하는 역할을 로봇이 딜러 역할을 하면서 카드를 나눠주고 있죠. 자, 이번에 최근에 나온 로봇인데요. 지금까지 로봇은 인지적인 로봇만 생각하는데 이제 감성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기 로봇의 화면에 보면은 주인이 퇴근했을 때 돌아왔을 때 주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하트버스 터치를 빵빵 날려준다든지 우울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감정 상태를 알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성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그러듯이 일본에서는 이런 감성 로봇을 많이 동거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공, 총경찰, 택배원, 주유원. 벌써 셀프 주유소 엄청 많아졌죠. 최근에 아마 TV에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 무인 편의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들. 그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직업들이죠? 기계가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루틴된 일을 하는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직업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점들이 보이는데요. 화가, 지휘자, 가수, 예능 강사, 감독, 제품 디자이너. 어떤 직업들인가요? 예, 창의성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이런 두뇌의 역량을 기르는 직업들이 사라지지 않고요. 또 공통점들이 또 있어요. 무엇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나요? 예술, 음악, 미술, 체육, 예술과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예술은 어떤 것을 건드리나요? 사람의 마음, 감정을 건드려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요즘 여러분 주변에 상담센터 엄청 많이 생겼죠. 예, 그렇듯이 이 상담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직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몸과 마음은 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 물리치료사의 직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도 있는데 이제는 교사가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심리치료나 코칭이나 상담 역할까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다 키우고 계실 건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공부 정말 잘해요. 학업 성적이 정말 높죠. 그런데 정말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스스로 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시켜서.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죠,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타협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학업 중단 학생이 교육부 통계 자료인데요. 2015년도 오늘 하루에 학업 중단, 쉽게 말해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78명이나 했어요. 오늘 하루에도. 1년 통계로 따지면 몇천 명 되고요. 그러면 학교 숫자로 파악해 보세요. 엄청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위클래스나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좀 아이들 적게 놓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케어할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엘빈 터플러가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이 미래에 지향적으로 한다면 우리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와 또 다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변하면서 달달달 외우는 암기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가다가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수학능력시험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객관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얻었듯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유연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요즘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 독과 택시가 합쳐서 뭐가 됐나요? 택시. 그런 게 하나 정말 융합적 사고력이에요. 이제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 이런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들을 길러라 하는데요. 문제만 잘 푸는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라. 문제를 만들면 당연히 풀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한 가지 전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융복합형 지식이라고 서로 융합해서 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형으로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망을 이루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미래 인재의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유발 하라리 교수 많이 보셨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도 쓰시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유명 인재로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AI에 수학 과목을, 화학 과목을 맡기고 감성지능 과목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요? 이제 수학 과목 안 가르쳐도 돼요? 아니죠.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이 이제는 수학 과학 과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 감성지능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타인 감정을 잘 다스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군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멘탈 밸런스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의 균형 상태,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양팔 조을 아시죠? 무게 재울 때 양팔 조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물건을 정확하게 재입니까? 가운데 0점 상태에서 정확하게 재입니까? 0점 상태에서 정확하게 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감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0점 상태에서 정확하게 직관력 있게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향들을 길러주는 게 앞으로 미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인성영재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성영재는 이 5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걸 스캔한다 그러는데요. 엄마가 기쁜지 슬픈지 모르고 까부룩 때도 더 혼나죠. 엄마 화났을 때 용돈 주려고 하면 줘요? 안 주죠.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뇌과학적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안하고 느긋하게 항상 여유 있게 하는 행동. 그다음에 늘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정신들.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요즘은 오라벨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스라벨 그럽니다. 스터디하고 라이프하고 공부하고 삶의 균형을 맞춰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시간. 이거를 성찬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우리가 항상 외부의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밖에 의식이 있죠. 그래서 내부의 의식을 가지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인성 영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의 가정생활 행복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 손을 들으셔도 되고 속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늘 집에 가고 싶고 식구들이 보고 싶다. 나는 집에서 좋은 엄마라는, 좋은 아빠라는 자신감이 든다. 나는 내가 엄마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나의 몸과 마음은 늘 활기차고 밝다. 나는 가정생활이 기쁘고 즐겁다. 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잘 통한다. 예, 거의 한두 분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을까 말까도 맞죠.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이 진짜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뇌의 상태를 보면 행복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맥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가 심장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인맥이 막히면은 열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가 뜨끈뜨끈해지고 뭐가 돼요? 열났죠. 그래서 열받다 못해 뚜껑 열리죠.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게 인맥이 막혀서 아랫배가 차갑게 돼요. 원래 여자분들 잘 아시죠?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반대가 돼버리죠. 위에는 뜨끈뜨끈하고 아랫배는 차갑고. 이게 인맥이 막히지 않고 잘 순환이 되면 아랫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죠. 몸이 찌뿌둥하면 마음도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마음의 상태인데요. 보통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측정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내쉬는 호흡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우리 1분 동안 시간을 한번 재볼 거예요. 1분 동안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한 번으로 해서 한 쌍으로 해서 1분 동안 몇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합니다. 막 급하게 한다든지 더 느리게 한다든지 하시면 평상시 호흡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부터 합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호흡이 빨라지고 가빠지나요? 긴장될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열받을 때 급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100%는 아니지만 다혈질 스타일,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2번부터 20번까지는 감정 조절을 평상시 잘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11번부터는 감정 조절을 평상시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 조절을 정말 잘하는 스님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1분 동안 4번 정도 호흡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복식 호흡하죠. 배로 호흡하죠, 아기들. 근데 나중에 가슴 호흡하다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목숨 쉰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목숨을 헐떡헐떡 거리다가 가빠지면 목숨 쉬다가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복식 호흡하는 게 좋겠죠. 복식 호흡하려면 내려갔다가 막혀서 여기까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깊고 부드럽게 호흡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얕고 거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조절 못하고 감정 조절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평상시에 많이 하면은 이렇게 마음 조절을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뇌의 상태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3가지가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뇌의 상태를 가지고 행복 지수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행복의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행복의 공식은 희한하게도 엄마한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몇 프로쯤 되냐면 50%예요. 50%. 엄청나죠. 그리고 삶의 조건, 내 건강이나 명예나 부 이런 것도 약 10% 돼요. 그런데 자발적 행동, 즉 내적 환경이 몇 프로 되냐면 약 40%쯤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행복하고 싶어요? 계속 행복하고 싶죠. 그렇게 하려면 유전적인 특성과 외적 환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적 환경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고 습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자발적 행동, 내적 환경을 확장시키면은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뇌간의 신체 내, 변연계의 감정의 뇌, 대뇌피질의 인지뇌라고 그러는데요. 뇌간이 가장 먼저 발달했어요. 인간이 진화해가면서. 그 다음에 감정의 뇌가 발달했고 인지뇌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교육학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달리락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옹알이도 못하는데 말을 하락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순서가 있죠. 말하는 순서. 기고, 서고, 걷고, 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뇌가 발달한 단계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사실은.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지도를 해야 됩니까? 신체 내의 뇌간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신체를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인지적인 지식 교육을 해야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맞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만 관심 있나요? 여기 인지뇌에만 관심 있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운시프트를 하지 말고 뭐 해라? 업시프트 교육을 하라. 반대로 교육해야 된다. 저는 또 행복뇌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신체내, 동기뇌, 정서뇌, 인지뇌 4가지 뇌가 통합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뇌는 여러분 아까 했던 어떤 뇌체조라든지 놀이라든지 게임 다양한 신체 활동 많죠. 그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요. 2번째는 정서뇌입니다. 자신과 타인과 감정을 스스로 알고 조절하고 표현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표현과 조절하는 능력이 정서뇌라고 그랬고요. 3번째는 여러분 같이 목적, 비전, 꿈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동기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꿈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인지뇌,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 처리, 학습의 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직 인지뇌만 관심 있죠. 그런데 이 4가지 뇌가 모두 통합됐을 때 뭐하다? 행복한 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뇌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뇌를 만들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활동을 하면 몸을 자극을 많이 하죠. 몸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은 뭘 자극하는 거였나요? 뇌를 자극하는. 왜? 여기 보면 모든 장기들과 척추와 뼈하고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몸을 자극하면 결국은 뭘 자극하는 거다? 뇌를 자극하는 거다. 왜?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신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회의하실 때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체 활동을 다양하게 스트레칭이라 한다든지 다양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존 네이티 박사라고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시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체 활동, 즉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신경세포를 많이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신경세포를 회로에 새겨 넣어서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뇌 개발에도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은 맨발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이 아들이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다닐까요? 예, 신발 사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 등교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20분 동안 맨발로 걸어요. 운동장을 걷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니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는 중간놀이 시간이 있어요. 중간놀이 시간에 맨발 놀이를 해요. 중간놀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체력도 향상되고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서 조절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도 형성되고 별도로 인성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자제분과 같이 하면 아마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는데요. 조선일보 2019년 1월 1일자에 크게 나온 기사입니다. 실제로. 맨발 운동 30분의 마법 아이들 뇌가 깨어났다라고 해서 이 학교가 생내병사 TV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지 강도, 인지 속도, 집중력 뇌파를 찍었고 두뇌 활용력 찍어보니까 인지 강도, 인지 속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는 더 잘하게 되었죠.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뇌가 얼마나 개발하는 게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인데요. 이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 앞부분이 전두엽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시상에서부터 전두엽을 거쳐서 가운데 있는 편두처럼 넘어가는 방법이 이제 긍정적이고 집중력 좋아지고 충동 조절 잘하고 공감력이 좋아지는데 2번처럼 가게 되면 공포, 불안, 흥분,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1번처럼 해야 될까요? 2번처럼 해야 될까요? 1번처럼 결국에는 전두엽을 거쳐야만 이제 긍정적인 뇌가 되고 집중력과 공감력이 좋아지게 되는 정서 조절을 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아이들의 공감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살에서 12살 보세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변연계라는 뇌가 100% 완성되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발달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시기까지는 변연계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까요? 전두엽 발달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변연계 발달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변연계보다는 사고의 뇌인 전두엽에 관심이 들고 감정의 뇌인 변연계는 별로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제대로 발달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감정을 어릴 때 3, 4학년까지는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영유아부터 3, 4학년까지는 변연계 쪽에 많은 치중을 해야지만 변연계가 제대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엽 보세요. 24살이죠. 24살까지 전두엽이 발달해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는 50% 제대로 발달 못한 거예요. 전두엽이. 그래서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즉 사고뇌가 이성의 뇌가 늦머리가 되어서 늦게 발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이 전두엽 발달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고 제대로 발달할 수 없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인지뇌인데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뇌 혈류량이 이렇게 적어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뇌 혈류량이 훨씬 더 많죠. 비교했을 때. 뇌 혈류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뇌 기능이 더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또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부정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이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문제 해결력이나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인지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감정에 내는 변연계가 있어요. 감정에 내는 변연계. 이 감정에 내는 변연계 안에는 편두체와 해마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편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해마가
해마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 있죠. 치매에 걸리면은 할머니들이 해마가 작아요. 해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해마가 기억하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하게 되면 해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기억을 잘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못 하겠죠.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계속 공부해라 스트레스 자꾸 줬어요. 공부 더 잘하게 만들 거예요? 더 못하게 만들 거예요? 더 못하게 만들어봐요. 맞죠? 그래서 이런 변년기 안에 이런 편도체와 해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오히려 해마에 긍정적으로 되어서 기억도 잘하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부지런한 뇌세포죠. 전부 다 이 유론과 뇌세포라고 그러는데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는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어떤 뇌가 치매에 잘 걸릴까요? 왼쪽 뇌가 치매에 잘 걸려요. 오른쪽 뇌는 치매에 걸리지 않죠. 그러면 이 오른쪽 뇌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했던 뇌초저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론과 유론 사이에 연결된 것이 시냅스 회로라 그러는데 연결이 끊길 수 있겠죠. 여기도 끊길 수 있겠죠. 게으른 뇌세포는 끊기게 되면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 뇌세포는 끊겨도 부지런한 뇌세포는 끊겨도 나머지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연결되어 있죠. 이걸 학자들은 뇌의 예비 용량이라고 그래요. 이 예비 용량이 있으면 이 전기 공간이 불이 꺼지더라도 전기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배터리를 통해서. 있듯이 이 뇌세포도 나머지 치매라든지 뭐 어떤 자폐 증세라든지 불안하고 우울한 증세들이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뇌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부지런한 뇌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인데요. 스티븐 잡스, 아마 여러분 빌 게이츠 IT 업계 CEO의 유명한 CEO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명상을 했는 이유는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 시합장에 가면 전에 꼭 명상을 하고 시합장에 들어간대요. 왜? 농구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 맞죠? 그거 할 때 이제 명상이 필수적으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해된 집중 상태를 만드는데 명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쳐진 상태의 의식작용으로서 최근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명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 명상인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본인의 감각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평상시에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휴 하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3분에서 5분 짧게 하고 하더라도 아주 뇌가 집중력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이런 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뇌파라는 것이 있는데 뇌파가 보면 여기 보면 아주 느린 뇌파가 있죠. 델타파. 이런 일때는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 고민할 때는 베타파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불면증인 분들 계시죠. 불면증이 왜 걸리냐면 이런 잠을 잘 때 델타파가 나와야 되는 이런 느린 파가 나와야 되는데 빠른 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면증이 걸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아이들이 이런 델타파가 나온다. 좋을 거예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만드는 뇌파를 알파파라 그래요. 알파파 상태가 되면 공부 효과가 크다. 즉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모두가 된다. 그때 무슨 호르몬도 나옵니까?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입니까? 행복 호르몬이죠. 이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행복한 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명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빈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측의 전두엽이 아니라 좌측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긍정적이고 집중력이고 충동 조절 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아기 놓고 산후 우울증 걸리는 분들, 여자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우측의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좌측의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정수 조절 효과가 돼서 항상 긍정적인 뇌가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 1등부터 50등까지 석찰 조사를 해봤는데요. 1등에서 거의 앞서가는 이렇게 6등까지 보면 1등, 2, 3등, 5, 6등까지 있죠.
전두엽이 두께 하고 꼴찌 부분 전두엽이 두께 하고 어느 학생인들이 더 전두엽이 더 두꺼워요? 네, 상위권 학생들이 전두엽이 두께죠. 상위권과 전두엽의 두께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내체조나 명상을 통해서 결국엔 전두엽을 발달하게 되니까 공부도 나중에 잘할 수밖에 없다. 뇌과학적으로 딱 맞는 근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두엽을 개발하고 발달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남탓, 불안해, 안 돼, 포기하려 두려워, 화를 내는 이런 부정적인 내가 있고요. 고모해보자, 할 수 있어, 사랑해, 꿈을 가지는 긍정적인 내가 있어요. 뇌파도 보면 부정적인 뇌파는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긍정적인 뇌파는 편안해요. 이런 부정적인 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신체 활동을 통해서 뇌파가 바뀌면은 신경전달 물질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나오죠. 그래서 정서와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과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뭐만 바뀌기를 원해요? 결과만 가지고 바뀌려고 하니까 일시적이 되고 바뀌는 척만 하고 안 바뀌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체 활동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바뀌고 정서와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선택은 누가 했나요? 부모님이 하고 선생님이 해주고 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아이가 없어요. 선택 주체로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신감, 남을 이겨서 반드시 경쟁적인 자신감을 통해서만 내가 이겼죠. 그런데 이런 경쟁적을 자신감을 하면 남을 이기지 않고는 자기가 자신감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아까 자사순 할매처럼 본질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거죠. 950번 시험 치는 게 쉽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뇌가 가진 파워 브레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뇌를 몇 프로 쓰고 죽는지 알아요? 10%도 못 쓰고 죽는데요. 천재들,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은 15%에서 20%까지 정도 쓴대요. 나머지 못 쓰고 개발하는 뇌를 최대한 개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자녀분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푸시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오늘 하루에 5개. 자, 처음에 아이들이 싫죠. 팔이 아파요. 하기 싫어요. 몸이 움직이기 한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면은 그다음에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한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달 후에는 죽어도 못 하겠어요. 뇌의 한계까지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5개, 10개, 나중에 1년 후에는 100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푸시업을.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성취감, 희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용수철처럼 회복 쫙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는 이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몸 한계를 극복하고 마음 한계를 극복하고 돈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겠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나정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라. 잠자던 뇌세포가 깨어난다. 계획 없이 살면 뇌 활동이 둔해져져. 판단력과 결단력이 흐려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뇌사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뇌가 죽은 거다.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뇌 속 신경줄기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그만큼 뇌가 살아있고 꿈을 이루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근데 이번 여름에는 어디 해외여행 간다. 뭐 운동을 배울 거다. 영어 공부할 거다. 이것도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가 더 좋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상생 조화의 목표. 크고 가치 있는 어떤 남과 더불어가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상생 조화의 시냅스 뇌회로가 생겨서 이제 상생 조화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나만 위하는 이기적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기적인 시냅스 회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뇌는 이런 이기적인 목표보다는 상생 조화의 목표를 더 이루고 싶대요. 뇌가 그렇게 생겼대요. 진화되면서. 그래서 크고 가치 있는 꿈을 가지게 되면 도파민,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고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요즘 아이들이 자존감 낮은 아이들은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아이들은 또 행복한 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뇌 친화적인 행복 가정을 만드는 걸 이제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자석에 보면은 이제 자기장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젓가락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에너지장, 자기장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젓가락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맞죠? 사람에게도 있대요. 퍼스널 에너지 필드. 심장을 중심으로 나간대요. 윙, 윙, 윙.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1m에서 2m 정도 나간다고. 밝혀지지 않은 게 몇 m까지 나가죠? 모르죠. 저 공간 끝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아이가 긍정적으로 잘 자라길 원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부정적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행복 확산의 효과라고 있는데요. 자, 내가 행복하면 주변에 행복하게 확률을 줄 수 있는 사람 몇 프로입니까? 15% 증가해요. 내가 그냥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아까 퍼스널 에너지 필드, 개인 에너지 필드에 의해서.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데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니까 건너서 몇 프로 영향을 준다? 10% 행복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몰라요. 몰라도 이 사람 거쳐서 건너서 몇 프로 준가? 6% 준가. 몇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3단계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머지 3단계는 0%. 그래서 결국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지만 상대방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엄마가 행복하게 자녀한테, 남편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되냐? 엄마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구름이면은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남편한테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만 아이도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친구를 사귈 때도 행복한 친구를 사귀게 돼요. 행복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몇 프로 증가해요? 9% 증가해요. 근데 불안하고 맨날 우울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7%가 감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끼리끼리죠. 이렇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행복한 친구는 행복한 친구끼리 모여 살고 있고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항상 우울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보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맨날 불만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많은지, 그럼 본인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책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빠가 행복해가 아이가 행복하다. 왜? 에너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행복 규칙을 여러분과 가정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매일 1시간마다 1분 운동을 한다. 5분 운동하면 더 좋겠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생각한다.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매일 즐거운 해먹놀이를 한다. 아이하고도 해도 되고 가족끼리 해도 되고.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보다 독서를 많이 해라.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매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신나게 웃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조차 보는 것만 해도 내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말 쓰는데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아침형 인간이 좋답니다. 저녁형 인간보다. 그리고 맨발 걷기, 아까 맨발 걷기 중요하다는데 걸을 때 맨발을 걸으시고 명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명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관계, 남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뇌가 활성화되기 좋다. 그 다음에 양손을 사용하는 건 아까 했죠. 손과 뇌는 반대죠. 맞죠? 그래서 양손을 쓰면 양쪽 뇌가 다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도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리고 생각의 변화, 공정된 생각을 하지 말고 융통성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수와 하품. 이거는 뭐냐면 세수를 하면 얼굴을 자극하게 되죠. 얼굴을 자극하면 결국은 뭘 자극하는 거다? 뇌를 자극하는 거다. 얼굴이 뇌와 가장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얼굴 표정을 이렇게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하면은 결국은 또 뇌를 자극하니까.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행복한 뇌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